자,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그 오브젝트 리커그니션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로봇들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붙잡는 것들, 또는 오브젝트가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브젝트가 3차원 공간상에 어느 좌표에 있고 나는 저걸 피해 가야겠다는 등, 또는 여기에는 뭔가 이런 동그라미가 있고 저쪽에는 네모난 게 있고 여기는 기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3차원 오브젝트 리커그니션, 3차원 개체죠. 개체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인식 기술은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 환경이나 지능화된 환경들이 대폭 뭔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3차원 개체 인식은 이제 남아있는 되게 다른 것들도 별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된 것들이 각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개체 인식 관련된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3차원 개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해서 카메라 2대 이상, 카메라들 눈이 2개, 사람 눈 2개 있는 것처럼 이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스캐너, 3차원 스캐너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있다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3차원 질점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것들을 활용해서 물체 인식하는 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기술군이라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스캐닝 하면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은 아이언맨 UI에서 보시면 각종 정보들이,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저도 어벤져스 2였나? 거기서 보시면 뉴욕에 이런 외계 비행체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언맨 보라고 옆에 이렇게 정보를 띄워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대상물이 날아가고 있는데 걔를 레이더가 됐던 무슨 센서가 됐든 간에 걔를 3차원 스캔을 해서 데이터화 한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다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스캐너는 영화에서 굉장히 화려한 효과 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쭉 이렇게 뭐가 나온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CT나 MRI를 찍어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환경이죠. 토모그래피 환경에서 뭔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면 정보를 찍은 다음에 평면 정보들이 수백 개가 찍히면은 그것들을 다시 동그란 좌표계 위로 변환하고 퓨리어 트랜스폼하고 인버스 취해서 필터링하고, 그래서 실린더리컬 동그란 좌표계로 다시 넘긴 다음에 거기서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토모그래피라고 부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것들, 동그란 좌표계는 CT, MRI도 있습니다만 위성 좌표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성들이 이 궤도 위에서 떠 있고 찍은 영상은 2D로 찍었는데 실제로는 지구는 동그라니까 2D로 찍은 평면 데이터를 다시 곡선 형태로 치환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좌표들 맞추고 이미지 왜곡들 잡아내고 그래서 다시 펴서 뭔가 쓸모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캐닝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쉽게는 여러분들이 스캐너 이렇게 찡찡해서 스캔하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이제 스캐너라고 불렀던 거는 초기에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3D 스캐너들이 이렇게 레이저를 주사해서 뭔가 모아레 현상처럼 이렇게 굴곡이 지는 것들을 체크해 냈기 때문에 스캐너하고 똑같은 장비들이 있어서 스캐너라고 불렀고요. 이 영화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된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미로 삼아서는 요즘 영화들 보시면 이렇게 뱃속 사진들을 똑같은 장비로 하나 찍어봤는데 뱃속에 지금
에일리언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티셔츠 사진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파수 대역들 가시광선대가 있고 거기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가면 감마선도 있고 뭐 엑스레이도 있고 엑스레이보다 더 높으면 감마선 고에너지 때들 주파수 대역이 되게 높은 것들 그럼 걔들은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서 뼈에서 부딪혀서 나온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래서 뼈에 부딪힌 것들만 투영이 돼서 요거를 데이터 처리를 하면 조금 더 화질이 좋게 얻을 수 있겠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 뒤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뭐 납판떼기 뭐 이런 거 대놓고 감광판 갖다 놓고 인화해가지고 뽑았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거의 대부분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이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냥 엑스레이 영상이지만 영화에서는 이거를 실시간 3D로 바꿔가지고 이 주변에 토모그래피가 있는 것처럼 회전하고 있는 이쪽 찍고 저쪽 찍고 저쪽 찍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녀석도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 녀석이 어떤 쉐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띡 하고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3D 스캐닝의 사례이고 뭐 워낙 영화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게 괴수가 딱 등장을 하면 곧바로 띡 하고 뜨지만 사실 이 반대편을 본 적도 없는데 아이언맨이 날아가면서 반대편도 잘 그려지고 있죠. 뭐 엑스레이를 쐈는지 감마선을 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대편까지 다 어떻게 알아내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회전을 하지 않으면 반대편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영화라서 그렇고요. 실제 환경에서 보시면은 실제 사례 조금 그림이 야리꾸리해서 제가 동영상을 틀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로봇을 이용한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이없는 분야를 누가 하고 있나 했더니 유럽 쪽에서도 이 테라피들 계열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애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접촉, 비대면 세계이다 보니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지면서 자기 몸을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피하는 세계가 되다 보니 이런 지금 보시면 여긴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협동 로봇 덴마크산이고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몸을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몇 군데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영상이 조금 야리꾸리 합니다만 미안한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중요한 장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엉덩이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장면을 보시면은 이게 꿀렁꿀렁하죠. 당연히 뭐 피부니까 그렇고요. 보통의 이 스캐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오브젝트들, 개체들이 단단한 강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마사지 로봇에서는 쉐입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즉 플렉서블 바디들 이 바디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체들의 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블 바디조차도 최근에는 되게 유행하는 주제 중에 하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보편적이지는 않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스캐너로 스캔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카메라로 찍는 거하고 똑같죠. 영상을 찍으면 속이 얘가 꿀렁꿀렁 하는지 아니면 단단한지 그냥 우리는 질감을 눈으로만 느낄 뿐이지 이 화면이 실제로 꿀렁꿀렁한지 딱딱한지 여러분들은 뇌 속에서 TV는 유리니까 단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고요. 그래서 스캔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광을 써서 레이저 광들을 써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항상 표면이 단단한 것들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마사지를 해야 되면 내가 마사지해야 되는 이 대상 피조물 이 사람의 피부에 대한 콘투어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걸 3D 스캐너로 스캔을 하게 되면 질점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로봇이 마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면 어디는 꾹꾹 들어가고요. 엉덩이는 들어가겠고 이런 데는 눌러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캔한 데이터가 임피던스가 이런 데는 꾹꾹 눌러지는 스프링 효과들이 되지만 허리나 이런 데는 뭔가 이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는 표면 데이터이지만 얘네들이 각각 우리 몸의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플렉서블 할지, 즉 임피던스 모델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는 보기에는 되게 쉽지만 마사지는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해서 표면 데이터 얻고 그 다음에는 그걸 눌러보기 전에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죠. 엉덩이가 보기에는 이만한데 단단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눌러보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단단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엉덩이가 눌러보면 물렁물렁할 수도 있겠죠. 그 물렁물렁하다라는 수치는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결국 눌러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투어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표면에 접근했고 눌러봤더니 너무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말랑말랑한지 단단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끝단에다가 폴스토크 센서를 달아서 여기에 이렇게 눌렀는데 이 사이에 이 녀석이 폴스토크 센서고요. 이게 피부고 이게 로봇이라면 이렇게 누르면 이 막대기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는지 측정해서 폴스 컨트롤, 임피던스 컨트롤 하는 것들이 여기서 쓰여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지간한 업체들은 할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 책상에 갖다 놓고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얼핏 보면 저도 오늘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맥북이 딱 있다 보니까 무슨 저 데스크탑 배경 같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종이컵들을 잔뜩 갖다 놨고요. 이 종이컵들을 집어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던 일명 빈 피킹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의 빈은 뭐냐면 뭐 바이너리 이런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이제 빈이 있기 때문에 이 빈 안에, 쓰레기통 안에 물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건 똑같은 컵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똑같은 컵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라면 뭐부터 뽑으실래요? 이게 최대한 흐트러짐이 없이 한 번 눈으로 보고서 눈 감고서 집어야 된다면 저 같으면 얘부터 집을래요. 이걸 집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죠? 얘부터 집어내리면 얘들의 변화가 가장 적을 거고요. 또는 얘도 괜찮겠죠. 이걸 드러내면 나머지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공장에서 로봇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품들이 이렇게 옆에서 쭉 탄창처럼 이렇게 흘러오면 이걸 하나 잡아서 뭔가 꽂고 또 이걸 하나 잡아서 이렇게 꽂고 이걸 하나 잡아서 꽂고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하셨던 예제에서 뭔가 그래스핑 예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집는 것들 얘들의 좌표를 잘 알고 있으면 집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집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에러가 있으면 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센싱할 수 있는 기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센싱하기가 어려우면은 얘네들이 일정한 속도로 오면은 우리는 눈을 감고도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눈 감고 하는데도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 3개가 있는데 또는 이게 3만 개가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제품이 올 텐데 이렇게 잘 꽂아놔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있는데 거기서 꺼내가지고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엉망진창으로 있는 걸 로봇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더라고 하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통 같은 또 다른 통에다 넣고 그 안에서 진동을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서 얘네들을 이렇게 일렬로 보기 좋게 세워놓는 기능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컵 같은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걸 피더, 공급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들 같은 이런 녀석들은 무언가 쓰레기통 안에 이렇게 부품을 박스로 포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툭 털어놓고는 그것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데 이걸 딱 한 번만 눈으로 보고요. 이번엔 내가 이걸 집어야겠다. 여기다 갖다 놓고 로봇이. 그 다음에는 이걸 집어야겠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엔 이걸 짚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제들은 얘네들이 일렬로 되어 있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빈 피킹이라 부르고 있고요. 제가 첫 시간에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빈 피킹의 사례는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지금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똑같아서 그래도 최소한 사이즈는 똑같죠. 근데 얼마 전에 그때 작년 요맘때인가 빈 피킹 이것도 돼요? 하고 물어봤던 게 이제 식품업체에서 고등어 조림이었고요. 고등어 토막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하고 얘를 합치면 대충 200g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집은 다음에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건데 똑같이 빈 피킹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만 사이즈가 다 다르고 무게도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역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 자동화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에 동영상을 보면 로봇이 이렇게 오는 거를 탁탁 잡아가지고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서는 이렇게 쌓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로봇이 이걸 자동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앉아서 하루 종일 몇만 개씩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로봇이 다 자동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돈 없는 또는 뭐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아주머니들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거의 90%는 외국인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괜찮은데 이게 20kg짜리 쇠판들 이런 것들을 렉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방금 전에 쇠판을 이렇게 이게 다 쇠판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루에 이거 몇 개 하기 어렵죠. 저는 절대 못 하고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로봇이 잘 집어서 자동화에 유리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 빈피킹이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되게 화두가 됐던 키워드인데 이걸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90% 선으로 하는 업체들이 이제 몇 군데 있고요. 방금 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얘를 스캐너로 스캔을 하는 게 실시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고정면 스캐너를 활용을 하면 한 3초 이상 걸리고 연산하는데 또 한 10초 걸리고 하면 여기서 하나를 잘 뽑아내서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게 필요하죠. 한번 허물게 되면 그걸 또 그 짓을 해야 되죠. 스캔을 하고 이걸 데이터화하고 하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를 집어내는데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개 집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것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뽑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젠가죠? 젠가 게임처럼 무너지지 않고 한번 내가 눈으로 보고서 여기 뽑고 저기 뽑고 저기 뽑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빈피킹 예제가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가 아까랑 달라졌을 거라 다시 스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캔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얻어낼 수 얘들 중에 어떤 거를 얻으면 좋겠다, 어떤 걸 뽑아야겠다라는 게 3차원 정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전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비전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이고 여러분들은 뇌에서 이걸 연산을 해서 얘가 이 밑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 거고 이 컵은 내가 알고 있는 사이즈의 크기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공간 배치가 되어 있겠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겠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2D 이미지 영상만 가지고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서 3차원 스캐너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 우리가 도대체 이 3D 스캐너 분야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쓸 거는 뭐 2D도 아니고 무조건 3D고요. 그리고 뭐 스테레오 비전으로 얘기하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는 삼각형 관계를 이용하는 스테레오 비전 이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2004, 5년, 2000년대 초, 2008년, 9년 이때까지는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 두 개를 써서 이미지를 매칭을 해서 우리가 왼쪽 눈으로 보고 오른쪽 눈으로 본 다음에 영상 두 개가 겹쳐 놓으면 여러분들 머리에 이 녀석의 볼륨감들이 느껴지죠. 동그란 거 예를 들면 텀블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실제 눈으로 맨눈으로 보시면은 얘는
실린더 형태이겠구나 라는 것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연도를 지나간 다음부터는 스테레오 비전이 화려하고 재밌긴 하지만 이건 그냥 스캐너를 사용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쓰자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이 구름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뭐 누군지 그냥 이름을 예쁘게 잘 지은 거고요. 구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파티클 공간상에 있는 3차원 데이터, 점 데이터 하나하나들이 수십만 개가 합쳐져 있는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능을 갖고 있는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라 이 점을 보면 대략적인 형상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점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능이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공간 데이터로 볼륨이 있는 형태로 치환하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점 하나하나는 XY치 3차원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만 봐갖고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다 뿌려놓으면은 이거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공간감이 느껴져. 여러분들이 지능이 있어서 그렇고요. 컴퓨터는 지능을 만들어서 뭔가 넣어야 되겠죠, 이런 기능을.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점 데이터 수십만 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공간화해서 볼륨들을 만들어낼까, 이게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서의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도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았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빨이죠. 여기 어금니일 것 같고요. 어금니 데이터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미지가 아니고 점이 수십만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엔 본 뜬다고 했죠. 그래서 석고로 본을 뜨거나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에다 구강 스캐너 집어넣고 스캐너로 레이저 스캔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지도 않고, 석고 본 한번 떠보시면 되게 괴롭습니다. 딱 이 자세로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요새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대세이자,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되게 중요하고요. 휴대폰들, 최근 얼굴 인식기들 붙었습니다만 이미지 기반 얼굴 인식하는 거 아니고요. 이 비전 관련된 것들 일부도 쓰긴 합니다만,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이 얻어지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TOF 센서들 같은 경우에 뭔가 쏘고 거리를 추출하고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얼굴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들어와서 휴대폰이 그걸 처리를 해서 고속화해서 얼굴이다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TOF 센서나 뭐가 됐든 이 3D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얼굴 인식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뭔가 빠르게 인식하는 데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서 약간의 꼼수들이 거기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고속으로 하려면 데이터가 뭔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들 많죠. 그래서 케이스 갖다 댔더니 인식하고, 삼성인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뭘 쓰든 간에 갑자기 그 UFO 주승 것도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프를 한다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PU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 전용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들어갔을 때는 에이직 시프트를 쓰거나 하면 SOC 좀 더 고속화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기술 수준들은 거의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S554의 경우에는 제가 무려 6년 전에 봤었는데, 이 스캔 관련된 부분에서 무려 초당 1000프레임급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전 세계 최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여전히 좀 써먹을 데가 없는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역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딱 이 기적과 같은 제품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요. 2010년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키넥트 1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엑스박스 게임기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격 한 15만원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 키넥트 패키지를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키넥트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넥트 2인데, 이 키넥트가 나온 다음에 이 로봇 분야나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야는 갑자기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얼굴 인식하고 수화 인식, 제스처 인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엄청난 비전만 가지고 할 때에는
박사과정 논문들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예, 오픈소스 써서 그냥 하게 되면 제스처 인식 같은 것들은 아주 일도 아니게 예, 쉽게 돼버렸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가 안 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녀석들이 등장을 한다면 예, 키넥트 1, 그 다음 키넥트 2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640480 약 100만 개, 예, 이때는 한 200만 화소급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있었던 많은 노이즈들이 제거가 돼서 키넥트 2야말로 명기 중에 하나죠. 근데 이 MS가 최근에는 이 둘 다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된 이유는 뭐냐면 제 이거는 뇌피셜인데요. 엑스박스용 게임기를 만들었는데 뭐 해봐야 뭐 저스트 댄스 뭐 요새 저희 집 애들도 하고 있는 스위치에 있는 뭐 이런 게임 댄스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격투 게임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 키넥트는 실제로 키넥트 1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제 뇌피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내에 100만 개가 팔렸다 그러면 100만 개 좀 뻥이고요. 10만 개가 팔렸다 그러면 한 5천 개 정도가 엑스박스용으로 팔렸고요. 나머지 9만 5천 개는 전부 다 로봇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제가 샀던 키넥트 2의 경우 키넥트 1도 그 당시에 20개인가 샀었고 키넥트 2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수입해서 제가 20개인가 10개인가를 개당 한 30만원 준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돈 주고서 살 만한 로봇 분야 쪽에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미친듯이 사 모았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양대 모 교수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방 전체를 삥 둘러서 한 30개인가 15개도 쓰기도 했고요. 이 키넥트는 로봇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전까지는 안 되던 것들 인식 분야 쪽에 많은 문제점들을 순식간에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전에다 레이저 스캐너 달아서 뭐 이런 것들 하다가 거의 요새는 그냥 RGB인 비전 데이터하고 이 안에서 이제 영상 처리도 되니까 여기에 뎁스 카메라라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뎁스 깊이감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는 장비로서 이런 스캐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만 가지고 불가능한 작업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요새는 뭐 너무나 쉽게 이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예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새로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때 생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툴들은 그래픽스 쪽에서 얼굴 표면의 벌텍스들, 버리시즈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는가, 노멀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가, 전부 다 그래픽 쪽에서 이미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연구들이 많이 됐었고요. 그걸 빨리 끌어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센서 쪽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놈의 키넥트를 만들어내고서 이스라엘 특허들을 사가지고 대부분의 이 기술 특허들을 이스라엘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GPS 같은 것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키넥트를 만든 다음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키넥트를 만들었더니 이건 로봇쟁이들하고 인터페이스 연구하고 뭐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이렇게 컴퓨터 UI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만 쓰고 게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단종을 시켰고요. 단종을 시킨 다음에 무려 이 녀석의 가격이 처음에 30만원 하다가 15만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단종을 하고 나서부터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사기 위해서 돈 60만원까지도 쓰는 사례들이 펼쳐졌고요. 어쨌든 지금은 구하시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이베이 같은 데 가보시면 중고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틈새로 들어왔던 게 인텔 리얼 센스입니다. 그래서 인텔 리얼 센스가 이 키넥트의 경우는 한 이만하죠. 지금 제 방에도 있어서 와이어가 미안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키넥트 같은 경우에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이고 제가 항상
사이즈를 알려면 담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담배값이 한 3개, 이 정도 사이즈이고요. 지금은 이제 사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또 뚫고 들어온 게 뭐냐면은, 어딨지? 바로 이 인텔 리얼센스가 되겠고요. 리얼센스는 값도 좀 쌌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시 올라간 것 같고요. 값도 값이지만 USB 3.0, 2.0이 등장을 하면서 되게 사이즈도 줄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SoC 기술들이 대폭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사이즈를 요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같은 제품 D435i인데 딱 요만한 사이즈, 아주 앙증맞죠. 여기에 이제 전원도 따로 필요 없고 USB 3.0을 꽂으면 동작을 합니다. 요새 최근 거는 무조건 윈도우즈 10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옛날 거 8.1 쓰기 때문에 옛날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격도 좀 싸요. 요새 가격은 좀 비싼데, 요새 가격은 국내는 너무 비싸게 팔고 뭐 아마존, 이베이 이런 데 찾아보시면 150불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가격 비슷해졌죠. 근데 처음 가격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싸고 크기도 작고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만한 장비 대비 요만해졌잖아요. 성능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키넥트 2가 200만 화소급 정도의 굉장히 고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D435i, 뭐 D415보다 D430이 좋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좋은 제품들인데, D435i는 엊그제 확인해 봤더니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제품이고요. 얘네들이 이 TOF나 이런 스캐너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에서도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가격도 한 100불대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인텔 리얼센스 같은 경우에 100만 화소가 채 안 돼요. 실제로 유효 화소수가 100만 개가 채 안 돼서 크기는 작아서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키넥트류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 길거리 다니는 로봇들, 걔네들이 사람을 인식을 못해서 맨날 갖다 박았는데, 사람한테 갖다 부딪혔는데, 얘네들을 그냥 달고 오픈소스 달면 사람 인식이 저절로 됐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로봇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술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죠. 자, 이제 해상도 얘기가 나왔으니 전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갖고 있는 포토네오 제품입니다. 이 포토네오 제품은 얘네들은 거의 실시간 한 3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포토네오 제품은 해상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간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찍으면 한 1, 2초 정도, 한 컷 찍으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350만 화소 정도, 한 3년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350만 화소 정도 되고, 전 세계 최강인 불가리아에서 만든 포토네오 제품, 포토네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팍시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퀄리티가, 이 포토네오를 가지고 팍시 영상 찍으면 지금 보시면 이게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위에서 찍은 건데 뭐 선반도 있죠. 스테인레스 선반도 있고, 여기 뭔가 이런 구조물들도 보이고, 알루미늄 프로파일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이 팍시로 찍은 영상을 팍시로 찍은 걸 보시면은 영상 퀄리티가 이게 다 점이에요. 300만 개가 되는 점인데, 이게 깊이 정보에 따라서 색깔만 입혀놓은 거라 영상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좋은 현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레이저를 쏜 다음에 레이저가 튀겨서 들어올 때까지 거리 정보로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이 부분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빛이 있는 부분에 튀기면 일명 프레널 효과라고 부르죠. 프레널 맞나? 그래픽에서는 스페큘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짝반짝하는 면, 프레널 효과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빛이 산란이 되고, 반짝반짝하는 면은 뭔가 반사가 심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반사가 레이저가 많이 되면 이게 튕겨서 다시 들어오는 게
뭔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스페큘라 표면들은 그냥 구멍이 뻥 뚫린다거나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포토네어 제품 300만 화소, 350만 정도 되다 보니 요새는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얘네들은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딥러닝 이미지를 이상한 걸 보여주면 그걸 다른 걸로 인식하는 것처럼 뭔가 학습의 빈틈들, unlearned space, 학습화되지 않은 공간에 커널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착각 현상들인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는 반짝반짝하는 표면이 있으면 거기가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은 아니고 로봇이 전쟁을 걸어오면은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은 스캐너가 부착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가 구멍이 뻥 뚫려서 레이저가 산란이 돼서 디텍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제품을 쓰면 레이저가 좀 더 강렬해서 그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걸 어떻게 달아야 될까? 마치 바탕화면처럼 되어 있는 이 영상 제가 찍어 놓은 것이고 빈피킹 때문에 이런 컵들이 있고 얘들은 실린더 정보들을 이 안에서 이제 뽑아내고 싶은 겁니다. 이걸 스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고요. 스캐너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스캐너로 찍었더니 약 리얼센스 제일 안 좋은 D4로 갖고 찍어 보면요. 동영상 보시면 오른쪽 위쪽 점 데이터 이거 70만 개 중에 거의 70만 개이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좀 그지같이 나옵니다. 안 좋게 노이즈가 잔뜩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영상을 이걸로 찍은 건데요. 뭔가 박스 비스무리한 게 보이는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오히려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이 진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아이고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뒷면을 가져서 이 녀석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건 70만 개를 다 돌린 거고요. 이 녀석은 10%만 샘플을 따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따게 되니까 앞서서 보신 영상은 시꺼먼 것들이 그득해서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을 거예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시꺼머니까 못 느낄 텐데 10%만 샘플링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 컵 비스무리한 것도 좀 보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랫면이고 이 영상을 돌린 면이 바로 이쪽 뒷면이 윗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윗면 맞네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된 게 종이상자 뚜껑에 해당하겠습니다. 한번 치우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종이상자 박스가 이렇게 뚜껑이 보이시죠? 이 면들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뚜껑이고 이게 윗면 컵들이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보입니다. 좀 구멍이 좀 뚫려 있고 하얀 것들이 보이니까 샘플링을 해서 개수를 줄여 놓으니까 오히려 우리 눈에는 좀 보기 좋게 보이죠. 네? 이제 약간 실제감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이런 막대기 길게 나온 거는 여기 있는 컴퓨터입니다. 맥북이고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영상이에요. 자, 10%니까 7만 개겠고요. 걸렸다. 네. 다시 이제 원래 자료로 돌아와서 오른쪽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얘는 7,000개만 쓴 거예요. 7,000개를 하니까 이제 좀 더 잘 보이시죠? 얘나 이제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람은 점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점의 개수가 적으니까 여기 면도 좀 더 잘 보이실 거고 컵도 이제 슬슬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데이터들에서 컵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이 데이터가 70만 개, 7만 개, 여기 7,000개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들 보기에도 지저분하죠.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는 리얼 센스가 노이즈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덩어리에서 뭔가 평면도 찾아야 되고 동그라미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 뭐 영화 뭐 또는 뭐 화성 탐사선 이런 거 보시면, 또는 뭐 허블 망원경 그런 것도 보면 노이즈가 잔뜩 이런 상태로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걸 후처리하고 필터링해서 좋은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역할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이런 70만 개나 되는 이런 덩어리들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챕터 포인트 클라우드 편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보다 땀이 찔끔 나면서 생각보다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뭐 일반적인 어떤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고요. 첫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캡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런 장비들을 토대로 해서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뭔가 노이즈를 없애거나 또는 쓸데없는 공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프리 프로세싱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필터링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D 트리라고 하는 트리 구조로 파티셔닝 합니다. 파티션은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위치 데이터,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빨리빨리 찾기 위해서 KD 트리라고 하는 자료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좀 트리 형태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는 노멀 벡터를 구합니다. 노멀 벡터는 쓰고자 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노멀 벡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노멀 벡터 구할 거고요. 노멀 벡터는 그래픽 쪽에서도 잘 쓰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 벌텍스들 하나가 노멀 벡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인터폴레이션해서 화면에 그라디언트 형태의 빛 처리들이 최근 GLSL 같은 걸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멀 벡터 구한 다음에는 그 데이터들을 군집들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엔 뭔가 아까 보시면 여기 맥북 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박스 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는 뭔가 쓰레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리미티브 매칭을 할 겁니다. 이 수업에서는 실린더 또는 평면, 구라고 하는 프리미티브 기초 형상들을 대입을 해서 랜색이라고 하는 랜덤 서베이 기법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들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여기서 수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덩어리 적 것들을 원이나 기둥, 실린더, 평면으로 프리미티브를 조각조각 낸 다음에는 이터레이티브 클로즈드 포인트라고 부르는, 한국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ICP 매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질점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원반, 이렇게 박스, 이런 실린더, 생각보다 이런 프리미티브가 많죠. 이런 실린더가 많은 이유는 선반 가공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란 것들이 잡기 편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 보시면 실린더, 제 책상에 지금 있는 것들 망치, 실린더가 2개가 있죠. 조합이죠. 대부분 이제 프리미티브의 조합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난감들, 네모, 그죠? 네모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건 어버이날 선물 저희 집 둘째가 사준 이런 총들, 어이없죠. 이런 것들 다 박스 형태의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를 뽑아내면 프리미티브들이 공간상에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바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또 얻어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점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실린더는 어느 좌표에 어떤 각도로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박스는 어떤 좌표에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 있다,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니까요. 이거를 뽑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아까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실린더 데이터들로 뽑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컵이라든가 텀블러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시저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PCL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오픈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픈 소스는 오픈 소스일 텐데. 그래서 하나씩 전부 다 만들어서 이 부분들의 이론적인 것들 뒷배경들 얘기하고 하나씩 만들어서 이 끝단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골은 뭐냐면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텀블러를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찾는 걸 주요 예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장면이고요. 약간 연출돼서 이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각도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 방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뒤에는 책꽂이도 있고 뭔가 쓸데없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텀블러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한 3단계까지 지금 온 거고요. 노멀 벡터까지 지금 구한 상태이고 뭐 이런 여기 제 뭔가 있는데 쓸데없는 것들 지우고 여기 어깨, 팔꿈치, 손, 여기 텀블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격이 지금 좀 달라 보이는 거는 스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요. 여기 작다구리 한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텀블러는 여기서 실린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실린더 형상으로 지점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녀석의 쉐입들을 보면은 이제 왜 클러스터링도 필요한가? 클러스터링은 하나씩 군집을 이루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가 뭉쳐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 하나 있으니까 클러스터링을 하면 여기에 한 무대기, 이쪽에 한 무대기, 이렇게 한 무대기, 이렇게 한 무대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무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무대기, 여기도 한 무더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링 작업을 해서 이 무더기 안에는 어떠한 실린더가 있는가 찾아볼 거고요. 실린더가 없잖아요. 얘는 나중에 제거가 될 거고요. 여기도 실린더나 면 안 보이잖아요. 제거될 거고. 얘는 뭔가 막대기에 비슷한데 점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동그라미 형태를 안 갖고 있죠. 얘도 나중에 제거될 거고. 어깨도 평면에 가깝기 때문에 실린더는 아니라서 제거. 얘가 마지막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ICP 매칭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공간상에 어떤 좌표에 있는지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대충 이 좌표에 있는 걸 아시겠지만 포인트 클라우드 덩어리들 아까 보셨던 시커먼 데이터 덩어리들 안에서 이 녀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할 거고요. 이것들을 위한 수학적 테크들과 방법론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